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 제4강, 4장의 사무소 부분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3번 문제 보시면 사무소 건축물의 각층 높이를 설명한 것 중 부적당한 것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1번 소규모 사무소의 1층은 4m 정도나 적으나 그런데 은행이나 영업실을 갖는 경우 은행이나 영업실은 보통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니까 이 층고가 좀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대략 4.5에서 5m 이상 우리가 층 높일수록 보통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 다음에 이번에 기준층은 보통 3.3에서 4m 정도가 적당하나 조명기구의 매입 한기 또는 덕트 등의 은폐를 고려해서 가능한 그 이상으로 하는 게 좋죠. 그럼 보통 한기 2번에서 보시면 이런 덕트라든지 한기적인 측면 이런 거 설치할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30cm 이상 증가해 주는 게 좋죠. 이런 걸 고려할 때는 30cm 이상으로 이제 증가를 해 주는 것이 적합할 겁니다. 그리고 3번에 최상층은 기준층보다 3 정도 낮추는 것이 아니고 높여야죠. 최상층은 겨울철에는 단열 개념이고 여름처럼 방수를 위해서 방수를 위해서 보통 기준층보다 최상층은 높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최상층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30cm 이상 높게 처리해야 되죠. 30cm 이상 높게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보통 기준층보다 높게 처리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4번에 지하층은 일반의 경우 별로 중요한 시설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3.5에서 3.8m 정도 되는데 그런데 4번의 경우는 만약에 이 난방 보일러실을 설치할 때는 예외 조건을 가진다. 이 보일러실. 이 난방 보일러실을 가지게 되면 이때는 층고가 좀 높게 설계해 줍니다. 그래서 보통 난방 보일러실을 설치할 때는 소규모 경우는 대략 4에서 4.5m 정도로 설계를 해 주시면 됩니다. 4에서 4.5m. 그런데 규모가 커진 경우는 조금 높게 처리해 줘야 됩니다. 대규모 이 보일러실이 설치될 때는 대략 5에서 6.5m 이 정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지하실도. 그래서 4번은 요 조건이 주어질 때는 이렇게 처리를 해주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시면 사무소 건축에 대한 설명 중 적당하지 않은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1번에서 보시면 4번 문제는 1번 질문. 1번 개념은 사무소 임대 면적은 어느 정도 필요하느냐. 연면적의 대략 70에서 75% 정도가 적당하죠. 그런데 그 대실 면적은 1인당 일반적으로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이 대실 면적 개념 대실 면적은 보통 1인당 대략 이 정도로 봐주죠. 5.5에서 6.5 제곱미터 정도 봐줍니다. 인당 기본이 요거죠. 5.5에서 6.5 제곱미터로 봐줍니다. 약 6제곱미터 정도가 적당하죠. 전후가 6제곱미터. 그래서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개실 시스템은 독립감과 쾌적감이 좋고 보통 개실 시스템은 실이 나누어진 거죠. 이 개실 시스템 보통 소규모 많이 쓰는데 개실 시스템이고 이때는 일반적으로 공사비에 저걸 해놨죠. 그래서 공사비가 절감되는 건 아니죠. 개실 시스템을 하게 되면 이 공사비가 증가되는 특징이 가지죠. 그래서 독립성이나 이런 쾌적감 같은 경우는 좋습니다. 그리고 연속된 복도 때문에 방의 깊이 변화를 줄 수 없다는 좀 단점이죠. 방의 길이는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개시 시스템이. 그런데 깊이 조절은 안 되는 것이 보통 개시 시스템의 특징이죠. 그리고
자연 채광이 우리가 좋은 것이, 조건이 좋은 것이 계실 시스템일 겁니다. 그래서 2번은, 자, 이 계실 시스템의 경우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공사비적인 측면은 잘 증가됩니다. 공사비는 증가되는 특성을 가지는 거죠. 비싸집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공사비는 증가를 가져온다 측면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얘는 자연 채광 조건이 좋아집니다. 계실 시스템이 자연 채광 조건이 좋은 것이 특징이죠. 좋습니다. 그리고 얘는 특히 보통 불경기일 때, 자, 우리가 임대가 잘 되는 것이 바로 계실 시스템이죠. 불경기일 때. 불경기일 때 보통, 불경기일 때 일반적으로, 이것은, 자, 임대가 잘 되는 형태죠. 임대가, 잘 되는 형태가 보통 이 계실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에 개방식은 전면적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고, 방의 길이나 깊이 변화를 제공할 수 있으나, 소음, 이제 오픈되어 있으니까 소음이 들리고, 독립성이죠. 프라이버시가 좀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3번 이제 개방식의 경우는, 이 개방식의 경우는 보통 대규모 사무실에 적합하겠죠. 얘는 대규모 사무실에 적합하고, 예, 사무소에 이제 사무실에 적합하죠. 사무실에 적합한 것이, 자, 개방식이고, 얘는 계실은 이제 소규모에 적합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계단과 엘리베이터 및 화장실은 가능한 접근시키는 것이 좋으나, 피난용 특별, 자, 그래서 체크하시고, 특별 피난 계단은 법정 거리 내에서 상호간 일정 거리를 이격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피난 동선도 문제가 되고, 한쪽이 휩싸였을 때 그걸 대비해서 우리가 나눠주는 일정 거리 이격시키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여기는 요거는 6인데 5로 안 썼나 봅니다. 그래서 1번 5타인 것 같고 2번은 이제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 대실 면적은 5.5에서 6.5제곱미터가 적합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 보시면 자 7번 문제 보시면 자 수용 인원이 1000명인 사무소 건축에 대실 면적 규모로 적당한 것은 해가 났습니다. 단 사물을 볼 수 있는 사무실 면적을 해놨죠. 그래서 대실 면적을 우리가 구하라 이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 대실 면적하고 연면적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실 면적 유효 면적당 대실 면적당은 보통 일반적으로 5.5에서 자 6.5제곱미터라겠죠. 6.5제곱인당 이렇게 설계를 해주고 하고 그 다음에 연면적당 찾았을 땐 연면적을 기준 잡았을 때는 조금 늘어나죠. 8에서 자 11제곱미터가 됩니다. 인당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 대실 면적을 구하라 했으니까 자 1000명에다가 자 1000명일 경우니까 자 연면적을 구하라 했을 때는 8에서 11을 곱해주면 될 거고 5.5에서 6.5니까 1000명에다가 5.5 곱해주면 되겠죠. 예, 6. 여기다 인해주니까 1000명이니까 1000이니까 그래서 인당 기준이니까 날아가고 그러면 대략 5500에서 자 우리가 6500 정도 되겠죠. 그래서 5500에서 자, 6500 정도 될 겁니다. 6500. 자, 제곱미터. 자, 이것이, 자, 대실 면적 개념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것은 답은 2번으로 하면 되죠. 6500.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연면적, 자, 연면적을 구하라 하면 8에서 11제곱미터를 요걸 고려해주고, 대실 면적 구할 때는 요거를 이제 접근해서 우리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8번 문제 보시면 사무소 건축에서 기준층의 평면 형태를 결정하는 요인과 가장 관계가 적은 거. 그래서 기준층의 평면 형태를 결정하는 요인은 여러분이 정확히 다 정리하세요. 7가지 완전히 정리해 놓으시고 그래서 구조상 스판 관계 있죠. 이제 기둥 간격 관계 있고 그다음에 동선상의 거리가 요소 관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설비 시스템의 한계, 자, 우리 관계에서 득던이나 배순, 배관이 어떤 그런 한계적인 측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방화구역 관계가 있습니다. 방해구역성 면적, 그리고 자연자가 채광 조건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광이한 조명 관계 채광 조건, 그리고 피난거리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피상 최대 피난거리, 피난거리 연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배연계, 자, 이 7가지 요소는 여러분들이 정확히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뭐 내하 구조냐 아니냐, 이거는 기준층 평면 형태의 결정 요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보시면 사무소 건물에서 코어 시스템과 관계가 먼 끝에가 나왔습니다. 자, 코어 부분은 자 보통 설비를 한 부분에다 집중화시켜 준 것이 코어 부분이죠. 그러면 코어를 설비를 한쪽에다 집중시켜 주다 보니까 뭐 외관도 좋아질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근데 그 부지 비용이 다소 많이 드는 건 아니죠. 한쪽에다 모아줬기 때문에 그 부지 비용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서비스 부분을 지합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사무소에 이제 채광 일조를 충분히 받을 수 있게 한쪽 부분에 보통 이거는 북측이나 이런 한쪽 부분에다가 코어 부분을 설치하다 보니까 전체히 채광 이런 것도 좋아질 겁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 보시면 사무소 계획 시 한 방향으로 공간의 구성단에서 기본 모듈은 했죠. 기본 모듈은 1.2m, 그 다음에 1.5m, 1.8m가 있는데, 그때, 보통 책상과 직각인 통로일 경우가 1.8m였죠. 단서 조건이 단 책상과 직각 통로일 경우는 바로 1.8m 모듈이었습니다. 그래서 3번 개념 되었고요. 그 다음에 12번 보시면, 지상 12층인 사무소 건물에서 아침 출근 시에 엘리베이터 이용자의 5분간 최대 인원수가 150인이고, 한 대의 왕복 시간을 1에 2분이라고 할 때, 정원 17인 엘리베이터 몇 대가 필요한가? 단 정원은 17이나 여기서 평균 수송 인원을 16인으로 본다 했죠. 그러면 지금 현재 5분간 수송 인원에 대해서 시간으로 우리가 해서 전체적으로 해주면 되죠. 그럼 먼저 그걸 이제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분간이니까 60 곱하기 5에 그럼 평균 수송 인원이 지금 현재 16인이라고 했죠. 16인을 시간으로 나누어주면 되겠죠. 시간으로 나누면 한 대가 얼마나 인원을 운반할 수 있는가가 나오겠죠. 그러면 5분간, 그래서 기본 잡았을 때 지금 현재 60 곱하기 5 곱하기 16 하면 여기에다가 2분간이니까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죠. 근데 2분이니까 초로 바꿔주면 120초 되겠죠. 120초로 나누어 주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한 대가 운반할 수 있는 40명이 나온다. 한 명이 기본적으로 40명이 나오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5분간 최대 인원수가 150명이라 했죠. 5분간 수송할 수 있는 최대 인원수를 150명이라 했죠. 그러면 최대 인원수 150명에다가 한 대로 운반할 수 있는 40명으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40명으로 나눠주면 대수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150명에서 40명 3.75대가 나오죠. 그런데 승강기는 소수점 이하는 무조건 절상을 하게 됩니다. 소수점 이하는. 그래서 승강기의 경우는 소수점 이하는 무조건 절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4대가 되어 주시면 되죠. 4대 봐두시면 되고, 그래서 현재 16인승기, 그래서 보통 17인승 엘리베이터 몇 대인가? 그러면 평균 수는 16인명이라 해서 총 4대가 되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대. 맞으면 됐고, 그 다음에 16번 문제, 14번 문제가 아까 옆면적으로 계산하는 거의 개념이, 근데 거꾸로 이제 저거 하면 되죠. 대실 면적 그건데, 그거는 간략히 보시고, 그 다음에 16번. 자, 그래서 16번 문제가 사무건축 1인
소요 바닥 면적 기준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문제를 풀 때 잘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소 근처 1인당 소요 바닥 면적 기준은 어느 것인가 해가 나왔습니다. 자, 이 소요 바닥 면적은 대실 면적 기준을 잡을 때는 우리가 5.5에서 6.5고요. 그 다음에 연면적 기준 잡았을 때는 8에서 12제곱미터 인이 됩니다. 그래서 순수한 대실 면적 잡았을 때하고 두 가지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의미는 이걸 구하라는 거겠죠. 연면적당. 그래서 보니까 답이 이것밖에 없네요. 그래서 연면적당 기준을 잡은 것입니다. 문제의 의도가 16번은. 그래서 연면적당은 8에서 11제곱미터. 그리고 대실 면적당은 5.5에서 6.5제곱미터다. 자, 우리가 1인 소요 바닥 면적을 잡는다는 거 기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18번 문제, 코아 시스템 문제는 많이 풀어두세요. 18번에 사무실 건축의 코아 시스템에 관한 설명 중 부적당한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코어 내의 각 공간이 층마다 위치에 동일해야 되죠. 코어가 달라지면 문제가 배관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코어는 층마다 동일 위치에 다 설치를 하겠죠. 그리고 보통 내진벽 역할도 하죠. 그래서 지진이나 풍압 등의 주 내력적 구조체가 되도록 하여서 자연스러운 직무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래서 이 내진벽 역할의 코어 역할까지 같이 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에 코어는 건물의 평면 내에서 중앙외로 또는 분산해서, 자, 코어는 집중 배치의 개념이죠. 설비를 한쪽으로 집중시키는 게 코어지, 분산 배치하는 개념이 아니죠. 그래서 3번 개념은 틀렸고, 그러면 공용 부분이 한쪽에 집중하다 보니까 공용 부분이 줄어드니까 유율은 보통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18번은 3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19번에 오피스 랜드스케이핑에 관한 기술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해가 났습니다. 오피스 랜드스케이핑은 사무의 흐름이나 또는 작업의 성격을 중요시하는 위주로 우리가 배치한 것이 보통 구성한 것이 보통 오피스 랜드스케이핑이죠. 그래서 개방식 시스템 중에 하나로서 여기에 대해서는 자, 먼저 1번에 공기 조절 등의 설비 면에서 좋은 방. 그래서 왜 통틀어 놨으니까, 자, 여러분들 이거 전체가 한 공간으로 되다 보니까 일반적인 이거는 공기적인 측면은 유리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개실 시스템을 해놓으면 일일이 공기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전체로 팡 튀었으니까 칸막이 같은 것이 없죠. 그래서 랜드 지금 고면에서 좋은 방법이고, 그 다음에 2번 창이나 기둥 방향에 관계없이 사무실을 구동할 수 있죠. 그러면 창이나 이런 기둥 방향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은 개실 시스템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오피스 랜드스케이핑은 그래서 개방식이기 때문에 창이나 기둥 방향 관계없이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에 사무소 공간을 모듈에 의해서 일정한 크기로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모듈과 관계없이 배치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듈에 의해서 배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개실 시스템 형태가 많이 하고, 오피스 랜드스케이핑은 모듈에 관계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3번 개념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가 이제 적게 들고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낮은 화분 이런 거 가지고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낮은 그래서 우리가 이어서 이제 알아두실 거는, 자, 그래서 이제 이 오피스 랜드스케이프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보이니까 이제 시각적 문제가 이제 좀 단점으로 들겠죠. 이렇게 다른 사람은 다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음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소음 같은 걸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이제 바닥에 이제 걸어 다닐 때 쿵쿵 소리 내지 말라고 카펫 이런 거 까는 거 이런 정도였죠. 그리고 이제 프라이버시가 이제 독립성이 이제 결여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시각적 문제나 소음 문제, 그리고 프라이버시 독립성이 좀 결여되는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피스 랜드스케이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에 보시면 20번에 보시면 엘리베이터 조닝에 있어서의 장단점 중 옳지 않은 것.
자, 엘리베이터를 갖다가 이제 존을, 지역을 나눠서 운행하는 것을 자, 엘리베이터 조닝이라 하죠. 그러면, 1번 엘리베이터 이제 설비비가 감소될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일주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단축되겠죠? 조닝을 안 하면 일주 시간이 자, 무엇입니까? 이제 길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 의해서 63빌딩이 있었다. 이걸 조닝을 안 하고, 자, 우리가 저 전방층까지 올라가면 계속 매 층마다 서게 되면, 문제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63빌딩 스카이 로비 방식 쓰죠. 그래서 바로, 1층에서 어디까지? 스카이 로비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올리는 그런 형태가 조닝해 놓고 있죠. 그리고 그래서 2번은 이제 증가된다 해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용자가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조닝을 잘못 알아가지고 그냥 막 바삐 막 출근하면 막 어떤 사람 타가지고 일단 무작정 열리면 타고 보는 사람들 많죠. 방에 어디 가는 건지는 모르고 그래서 탔는데 나는 몇 층에 가야 되는데 그 층에는 안 내리고 다른 데만 가네요. 그러면 뭐 혼란이 있는 경우이죠. 그래서 간혹 가다가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 이용자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건물의 이용상 제약이 생길 수가 있죠. 그리고 각종의 교통 수요를 갖다 예측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잘못하면 이게 한쪽에만 뭐 부하가 많이 증가돼요. 거기는 그래서 운행 속도가 늦어지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닝을 할 때는 각종의 교통 수요 예측을 분명히 우리가 해서 해줘야 된다는 점을 기억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2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0층 이상의 초고층 사무소 근처에서 엘리베이터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적용하는 방법으로 적당한 거겠죠. 그럼 이것은 스카이 로비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제 스카이 로비까지 다이렉트로 보내서 그래서 그 위쪽은 아래 위로 운행하는 그런 형태가 스카이 로비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제 스카이 로비 시스템은 보통 대용량의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보통 운행하죠. 예. 그래서 이 23번에 1번인데 이 스카이 로비 방식이 보통 대용량의 보통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갖다가 보통 운행을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운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저기 보시면 우리나라는 뭐 대표적으로 63빌딩이 스카이 로비 방식을 쓰고 있죠. 예. 그리고 옛날 9.11테로 붕괴된 무역센터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스카이 로비 방식을 쓰고 있던 방식들이었죠. 그 다음에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컨벤셔널 시스템 나오죠. 컨벤셔널은 보통 60층 정도에 적당한 것이 컨벤셔널 이상적인 거죠. 60층 정도에. 근데 우리나라 63빌딩은 이 방식을 안 썼고 즉 스카이 로비 방식을 썼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컨벤셔널 시스템은 한 60층 정도에 적당하고요. 보통 하나의 존을 갖다 한 6에서 10층 정도 이내로 이렇게 하는 게 컨벤셔널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더블 테크는 일반적으로 엘리베이터가 2층짜리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보통 내릴 때 동시에 두 개 층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내릴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이 더블 테크죠. 그래서 2층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형태고, 그 다음에 로컬 엘리베이터 시스템은 지역 수정이죠. 층별이나 층수별로 해가지고 지역별로 수정한 게 로컬 엘리베이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1번 스카이 로비 시스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4번 문제 보시면 오피스 빌딩의 스팬, 이 기둥 간격이죠. 그래서 이 스팬 기둥 간격을 결정하는 요인 중 옳지 않는 것에 대해서 24번 문제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24번 문제에 보시면 1번에 사무실의 이제 작업 단위는 책상 배열 단위로 기준으로 책상하고 연관이 있어야겠죠. 책상 배열을 어떻게 배치하냐에 따라서 이 기둥 간격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주차죠. 지하에서 이제 주차를 이제 몇 대를 하느냐, 평행 주차하느냐, 또는 직각 주차하느냐, 몇 대 주차에 따라 틀려지죠. 그리고 청구에 의한 유효 채광 단위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허용 응력 한계는 관계없죠. 그러면 기둥 결정 요인으로서 이제 스판 결정 요인으로 거기 책상 배열 단위,
주차 단위, 그리고 채광 단위, 유효 채광 단위, 그리고 하나 더 들면 일반 사무실의 계실 크기가 관련되겠죠. 일반 사무실의 계실 크기가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 기둥 간격에 영향을 주는 인자가 그래서 네 가지로 정도 봐주시면 된다. 그래서 책상 배열 단위, 주차 단위, 그리고 유효 채광 단위, 그리고 일반 사무실의 계실 크기 이런 것들이 자, 이 기둥 간격의 결정 요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허용력 관계는 관계가 오피스는 관계 없죠. 자, 그리고 그 점 보시고 그다음에 27번 문제 보시면 자, 사무실 건축에서 코어 플랜의 이점에 대해서 자, 적합하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1번에 사무소의 임대 면적 비율을 높일 수가 있죠. 코어 플랜을 해주면. 그래서 임대 면적은 그러면 결과적 유효율이 높아지니까 한쪽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래서 임대 자 면적 비율이 높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2번에 코어 외곽이 내진벽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진벽이라는 것은 행력에 저항할 수 있는 벽이죠. 그러면 보통 코어 외벽 부분을 보통 철근 콘크리트 벽으로 많이 설치하죠. 그래서 이것이 내진벽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소 건물에서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튼튼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3번에 자, 이 부지를 경계적, 자, 이 코어 플랜은 부지 경계적 개념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래서 이 코어 플랜은 이 건축물을 설계할 때 건축물의 설비부를 한쪽에 집중시키는 거죠. 건축물을 경제적으로 이제 효율을 높이는 개념은 되지만, 대지하고는 관련적 부지하고는 관련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 4번에 각층에서 설비 계통의 거리가 비교적 균등하게 되므로 최대의 부하를 줄일 수 있고 수란도를 용이하게 할 수 있죠. 그러면 보통 뭐 부하의 중심에다 설치하면요 배관 길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부하를 최대한 줄여줄 수가 있죠. 보시고 그다음에 그 28번 문제 보시면 자 건축물 구조 사무소 건축 계획에 있어서 기술 가장 적합하지 않는 것 대가 물었네요. 사무실 깊이는 채광상 보통 청구의 3배 정도가 적당하다. 보통 한 2에서 2.4배 정도로 하고 있죠. 2에서 2.4배 정도 설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둥은 2방향 동일 간격에 배열한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자, 사무실의 출입 구문은 안여다지 문으로 보통 우리가 설계해 주죠. 그리고 보통 안여다지하고 방여다지하고의 차이점이 그죠? 안여다지는 프라이버시 목적으로 하고요. 근데 방여다지 하게 되면 이제 바깥에 자, 복도에 지나가는 사람들 열다가 이렇게 탁 칠 수 있습니다. 복도에 지나가는 분들. 그래서 보통 안여다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방여다지로 설계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피난상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고 있을 때 있죠. 이런 피난상 이렇게 설치하는 거 소방 개념상 그런 것이 보통 방여다지로 설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와 계단은 가급적 접근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29번 문제 보시면 사무소 건축에 대한 상종 옳지 않는 거 되어놨습니다. 자, 먼저 1번에 연면적에 대한 대실 면적의 비율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연면적에 대한 대실 면적은 그래서 29번에 그래서 이 대실 면적 비율은 대략 대실 면적은 70%에서 75% 정도죠. 70에서 75%가 대실 면적은 70에 75%가 적당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저기만 틀립니다. 기준층에서만 대략 한 80% 정도 나오고 전체적으로 따지면 70에서 75%가 나온다라고 보면 되고 그다음에 2번에 최상층의 층은 기준층 30cm 정도 높게 우리가 설계해 주면 되죠. 그리고 코어 플랜을 하면 유효 면적은 높아질 거고 그 다음에 기준층 층 높이가 4번에 3.4에서 3.5 적당하면 소규모 기계실의 층 높이는 대략 4에서 4.5m고 그러면 기계실의 층 높이는 만약에 이제 소규모가 아니고 대규모가 되면 한 5에서 6.5m 정도 설계를 우리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30번 문제 보시면 자 유효 면적이 4,000 제곱미터인 사무소 건축에
엘리베이터의 자 대수의 약산식으로 적다 한 것태가 나왔습니다. 약산식. 그러면 자 약산식 개념은 우리가 자 그래서 엘리베이터 대수 약산식 엘리베이터 자 이 대수 약산식 개념은 약산식은 자 요거는 두 가지 개념이죠. 대실면적당 기준 잡는 거하고 대실면적을 기준 잡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연면적 기준 잡을 때 하고 두 가지가 있죠. 연면적. 그러면 대실면적을 기준 잡을 때는 자 2000제곱미터당 한 대로 보면 되겠고 그래서 연면적을 기준 잡을 때는 자 3000제곱미터에 자 3000제곱미터 이내마다 자 보통 한 대로 봐주시면 되죠. 한 대로 봐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효 면적이 4000이겠죠. 유효 면적은 대실 면적이죠. 유효 면적은 대실 면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유효 면적은 대실 면적이니까 2000제곱미터당 한 대로 봐주면 되죠. 그러면 현재 유효 면적이 얼마다? 지금 현재 4000이 주어졌으니까 4000 나누기 2000 하니까 자 우리가 두 대 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자 유효 면적은 바로 무슨 면적이다? 대실 면적이다. 대실 면적. 그래서 대실 면적 2000제곱미터 한 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준 잡아두시고 그래서 그 해설에 그래서 연면적을 대실 면적으로 자 요걸로 이제 해놓고 요거 하고 두 가지를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번 문제 보시면 사무소 건축의 개방식 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해놨습니다. 자, 개방식은 일반적으로 그죠? 충격실만 분리된 작은 방 하나 만들어 나머지를 오픈식 이런 것이 개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개방식은 보통 대규모 건축물에 많이 쓰는 방식이죠. 그래서 일본의 건축주의 입장에서 유지비가 많이 드는 건 아니죠. 예. 그래서 건축주는 뭐 전혀 관계없죠. 그리고 유지비 적게 되죠. 개방식은 그냥 펑 뜬 중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펑 뚫어놓고 그냥 임대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건축주가 유지가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개실 시스템에가 복도 두고 막 이렇게 하면 그 청소하고 이래 되면 개실 시스템이 건축주적인 측면에서 유지비가 좀 많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자 평당 임대료는 비교적 싸죠. 그래서 이 개방 시스템이 평당 임대료는 비교적 싸고요. 그다음에 전면적을 유용하게 이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건축주의 초기 투자비가 적게 됩니다. 중간에 칸막이 설치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초기 투자비 적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38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사무소의 지하주차장 계획에서 가장 면적을 작게 할 수 있는 주차 방법은 어느 것인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이런 순서로 보면 되죠. 직각이 가장 적고 직각이 제일 적고 직각 주차가 제일 적고 그 다음에 각도 순서죠. 60도 자 60도 주차 그리고 45도 주차 그리고 평행주차 이렇게 하면 되죠. 평행주차 그래서 얘 1이 갈수록 크죠. 1이 갈수록 크고 45도 6도 직각 이렇게 되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번 문제 보시면 자 약 200대의 승용차가 주차되는 지하주차장 계획하는 사항 중 적합하지 않은 것 태어났네요. 자, 자동차의 진행 방향 일방 통행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죠. 그리고 2번 배기 계통의 지상층과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설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사로 구배는 자 직선형이냐 곡선형이냐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죠. 직선형이냐 곡선형이냐에 따라서 보통 직선형일 때하고 곡선형일 때하고 경사도는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보통 직선형일 경우는 보통 17% 이하까지 가능하죠. 17% 이하. 그럼 몇 분의 몇으로 나타내면 자 6분의 1이 되겠죠. 6분의 1
자, 경사도가 자 되고, 곡선형일 때는 경사도가 더 완만해야 되죠. 14% 이하에 들어가야 됩니다. 14% 이하. 그래서 일반적으로 14% 이하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는 7분의 1 경사도의 곡선형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리고 뭐 차로는 약간 차이겠죠. 직선형이 보통 1차선일 때는 3.3m 정도 해주고, 차로는, 직선형일 때는, 차로 1차선일 때는 3.3 정도 해주고, 2차선일 때는 6m 정도 이상 확보해 주시면 되는데, 그런데 곡선형일 때는 차로도 약간 더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1차선일 때는 3.6m 해주고, 2차선일 때는 6.5m 우리가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려보시고, 그래서 3번 개념이 틀렸고, 그 다음에 4번은 층 높이는 보통 보 밑에서 2.3m 이상 필요하면 되죠. 근데 주차 장소하고 4번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고, 자, 이 주차 장소는 우리가 보통 2.1m 이상 대주면 되죠. 2.1m 이상이고, 주차 장소는 2.1m, 자, 2.1m 이상 확보하면 되고, 2.1m 이상 우리가 확보하면 되고, 그래서 그거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자, 이거죠. 주차 대수가 200대 이상인 경우는, 자, 폭 10m 미만 도로에 접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도로에, 이 주차장 설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200대 이상일 때는 폭 10m 미만 도로에 이 주차장 설치할 수 없고요. 폭 10m 미만 도로 같이 기억해 두시고, 근데 주차 대수가 좀 많아졌다. 400대가 설치되면 400대 초과에, 보통 400대 초과되는 노예 주차장 설 때는 입구 출구 따로 설치해야 되는 기준은 400대 초과될 때, 그래서 기준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번 문제 보시면 사무소 엘리베이터의 대수 산정 가정 조건으로 부적당했죠. 엘리베이터 대수 산정에서 가정 조건. 그럼 이번에 2층 이상 거주자 전부를 30%를 15분간 운반하는 것으로 봐주죠. 30%를 15분간. 그리고 실제 주행 속도는 정규 속도의 80%로 봐줍니다. 그래서 정규 속도대로 하지 않고, 그리고 엘리베이터 출발층에 대기하는 시간은 평균 10초로 봐주고, 그런데 1인 승강 시 필요한 시간은 틀립니다. 1인 승강 시, 자, 이 필요한 시간은 보통 6초로 계산하죠. 6초로 봐주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엘리베이터 출발층에서 대기하는 시간을 평균 10초로 본 거고, 1인 승강에, 기가이고, 1인 승강에 필요한, 또는 승강 시 필요한, 승강 또는 승강 시 필요한 시간은 6초고요. 승강에 필요한 시간은 6초고, 그거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해두시고, 그 다음에 4번에 엘리베이터가 정원에, 자, 보통 80% 타는 걸로 봐줍니다. 그래서 주행 속도도 80% 봐주고, 그 다음에 타는 것도 보통 80% 봐서 우리가 봐준다는 점 우리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번 문제 보시면 사무소 건축물의 계단 배치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당한 거 내놨습니다. 1번 동선이 간단 명료하고 최단 거리 위치해야 되겠죠. 계단은. 그리고 엘리베이터 홀에 근접해야 됩니다. 엘리베이터하고 근접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방화 구역 내는 가능 하나 이상만 하면 되죠. 하나 이상 우리가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각 층마다 이제 설치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균등하게 우리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3번 문제, 인텔리전트 빌딩의, 자, 계획 시 단계별 계획 순서로 가장 적당한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그래서 먼저 그 중에 공간 계획을 제일 먼저 하는 거죠. 공간 계획을 하고, 공간을 먼저 나눠야 되죠. 공간 계획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저거죠. 여기 보시면 인텔리전트한 계획이죠. 그래서 D로 가면 되네. 인텔리전트한 계획 가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자, E의 조닝 계획으로 가주면 돼. 조닝 계획하고,
그 다음에 실내 배치기에 가서, 그 다음에 안전기에 가가지고, 마지막에 환경 설비 계획으로 가주시면 되네. 요 순서대로 된다는 점 간략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소에서는 이걸로 끝내고, 그 다음에 5장의 상점에 대해서, 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점 문제에서 좀 보시면, 1번에 상점자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럼 1번에 쇼 윈도우의 외부 조도가 내부의 10에서 30일 때 현이상 눈부심이 일어나기 쉽죠. 그래서 보통 외부 조도가 높으면 보통 생깁니다. 내부 조도는 어두운데 외부 조도가 높을 때 이 현이 현상이 생길 수 있죠. 그리고 진열장에 만들어지는 적당한 통로폭은 대략 1.5에서 2 정도 해주고, 그 다음에 상점 내에 입시 카운트의 높이는 표준 90에서 110 정도 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자, 상점의 출입구는 외여닫이일 경우는 0.8에서 0.9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쌍여닫이일 때 1.5에서 2m 정도. 그러면 외여닫이 1.2에서 1.5m는 굉장히 큰 문이에요. 보통 문은 90cm 전후가 많죠. 80에서 한 90 정도 그 사이 문폭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이 1.2에서 1.5m 되는 것은 굉장히 큰 겁니다. 보통 한쪽만 여닫이는 게 외여닫이죠. 쌍여닫이 양쪽 있는 걸 쌍여닫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자, 상점의 동선을 분류한 것 중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동선은 기본적으로 저것이 있죠. 손님 상품 동선이 있고, 그다음에 저기 있죠. 손님 동선이 있고, 그다음에 상품 동선이 있고, 그다음에 종업원 동선 이런 걸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 1번의 상품자는 진열 동선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상품은 일반적으로 손님 쪽에서 고객 쪽에서 안 보이도록 우리가 설계해 주는 게 기본이죠. 그리고 2번에 뒷문, 창고, 거실에 대한 연결. 자, 이거는 일반적으로 동선 없죠? 그러면 동선은 기본적으로 상품하고 손님, 종업원 동선 딱 세 가지죠. 자, 그리고 3번에 고객이 이제 접내로 유도되는 동선이죠. 손님 동선하고. 근데 손님 동선은 좀 길게 처리해야 돼. 길게 처리해주고 최대한 차가 나가야 되니까 손님 동선 길게 하고 종업원 동선 짧게 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4번에 보시면 자 접내에 이제 쇼케이스 문제는 4번 문제는 쇼케이스가 진열장이죠. 예, 진열장이고 그래서 쇼케이스 이제 진열장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당한 거. 1번 쇼케이스 진열장은 통일 상점 내의 것은 규격을 통일시키는 게 좋죠. 그리고 보통 크기는 이 정도로 처리해 준다는 거죠. 크기는 이 진열장의 이 크기 개념은 거기는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있을 때 지금 현재 이것이 0.5에서 거기에서 0.6 정도 한다는 거죠. 요 개념이 0.5에서 0.6m 정도 된다는 거고, 요 길이가, 1.5에서 1.8m죠. 1.8m 내에 들어가고, 높이가, 0.9에서 1.1m 정도로 진열장을 한다는 거죠. 진열장 크기는 이렇게 가준다는 겁니다. 표준으로 잡고 있다. 자,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자, 쇼케이스는 쇼윈도우와 같이 개개의 눈을 고정, 상품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구매력을 일으키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 동일한 점 내 쇼케이스는 지수를 달리 변화를 준다 했었죠. 앞에서 동일한 점 1번에서 해놨네. 규격 통일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봐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6번 문제 보시면 다음 측면 판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해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 판매는 대면 판매하고 측면 판매 두 가지 개념이 있었죠. 측면 판매하고 대면 판매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면 판매하고 측면 판매를 우리가 비교해서 간략히 설명해 드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대면 판매하고 이제 측면 판매적인 측면. 자, 이 측면 대면 판매하고 예. 그래서 종업원하고 고객하고 마주보고 판매하는 대면 판매. 그래서 이제 측면 판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은 자, 대면 판매가 편리하죠. 설명하기는 이것이 편리합니다. 설명은 편리하고 그래서 얘가 불편하죠. 설명적인 측면은 자, 이 대면 판매가 편리하다 했습니다. 대면 판매가 편리하고 그다음에 종업원 위치가 종업원 위치적인 측면을 땄을 때 얘는 고정적이죠. 얘는 한 곳에 고정적인데 반면에서 자, 이 측면 판매는 막 사람이 따라다니지 이동적이죠. 이리 가면 저리 따라가고 이동적인 것이 자, 우리가 대면 판매라 측면 판매 이동적이고 그래서 대면 판매는 고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 이 포장을 할 때 선물을 이제 포장할 때 위치가 포장 개념이 이거는 우리가 쇼케이스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위에서 포장하니까 편리합니다. 근데 이 측면 판매는 이제 포장하기가 좀 불편하죠. 불편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측면 판매가 불편합니다. 그리고 진열 면적이 이런 진열 면적적인 측면을 따졌을 때 진열 면적은 그러면 얘는 자 중앙에 이거는 감소될 수밖에 없죠. 감소되고 근데 이거는 측면을 하다 보니까 이 진열 면적이 증가되죠. 커지죠. 커지는 특징을 가진 게 측면 판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계획적 구매 이거는 이제 구매 형태가 보통 계획적인 구매 형태로 가죠. 이건 이런 계획적 구매 형태로 가는데 이거는 걸어가다가 충동적 구매 형태가 측면 판매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충동적 구매를 많이 하는 층은 거의 남자들이 많죠. 여성보다는. 그래서 남성들이 할 때는 이 측면 판매를 많이 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봐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선택 방법은 그러면 이 선물에 이제 선택하는 방법 제품의 선택 방법 측면이 얘는 어떻게 되는가? 종업원이 저거죠. 건장해주죠. 종업원의 이제 이 건장에 의해서 보통 이거 좋습니다 하면 또 키가 얇은 사람들은 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보통 자유로운 선택이 되죠. 자유로운 우리가 선택 형태가 되는 것이 그래서 제품 선택 방법 개념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상품에 대한 친근감은 보통 누가 친근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가? 측면방이죠. 상품에 대한, 이 친근감이 어떤 게 있을 수밖에 없는가 하면 얘는, 없죠. 없는 반면에 얘가 상품에 대한 친근감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간략히 비교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측면 판매에 대한 설명 옳은 거니까. 그래서 설명하기 편리한 것은 대면이죠. 설명이 편리한 것은 대면이고, 그 다음에 포장이 편리하다 대면 판매입니다. 그리고 상품의 충동적 구매자, 이거는 측면의 3번이에요. 판매원의 정의치를 정하기 용이한 것은 정의치, 고정인 것은 종업위치는 이것이 고정적인 거죠. 봐두시면 돼요. 이 대면 판매에 대한 설명이네.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7번 문제 보시면 상점을 계획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1번 종업원의 동선은 가능한 짧게 해야 됩니다. 종업원 동선은 짧게 처리해주고
고객의 동서는 가능한 어떻게 길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1번 개념은 틀렸고, 그 다음에 심리적 저항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매장을 기획해 주시고, 그 다음에 외관이 고객이 주는 인상을 주도록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상점 내의 동서를 원활하게 처리해 주는 방향으로 설계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8번 문제 보시면 자 상점 건축에 관한 설명으로 부적당한 거 되어 놨습니다. 상점의 바닥면은 출입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도록 평탄해야 되죠. 그래서 단 차이가 나는 것은 안 좋습니다. 그냥 스무스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자 이런 게 평탄하도록 처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2번 객과 종업원의 동선이 원해서 다수의 객을 수용해서 소수의 종업원으로 자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죠. 그래야지 비용이 더 들어가죠. 그리고 세 번째 객의 감시가 쉽고 또는 객의 감시하는 인상을 주면 안 됩니다. 기분 나빠서 이제 다음에 안 오죠. 그리고 네 번째 고객을 점 내에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자 이 진열창이라는 것은 쇼윈도죠. 쇼윈도가 진열창이고요. 그래서 자 우리가 장이 있고 진열창이 있죠. 진열장. 그래서 이 진열장 쇼케이스는 진열장이고요. 진열창은 쇼윈도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겁니다. 보통 여러분들 매장의 능률은 쇼케이스 바로 무엇이다? 진열장 배치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지 쇼윈도우가 우리가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쇼케이스인 바로 진열장입니다. 진열장을 갖다가 배치 신중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매장의 능률은 사실 이 진열장 쇼케이스입니다. 이 배치에 따라 좌우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 보시면 상점 내 구성에 대한 기술 좀 옳지 않는 거겠죠. 자, 매장 바닥에는 요철이 없이 해야 되죠. 요철이나 소음 등이 없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천장을 높게 해서 압박감이나 위협감을 없도록 해야 돼요. 자, 이 천장이 낮으면요, 눌리는 압박감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대면 판매 형식은 판매의 위치가 안정적이죠. 대면 판매는 고정적이니까 판매가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 대면 판매 그 다음에 네 번째, 측면 판매 형식은 진열면이 작고 상품의 친밀감이 없는 것은 예죠. 자, 그래서 이 대면 판매의 특징이고, 그래서 이 측면 판매는, 자, 이 진열 그것이, 뭐 됩니까? 커지죠. 진열면이 커지면서 상품의 친근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4번 개념은 틀렸습니다. 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보시면 상점의, 쇼케이스 배열 기본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해놨습니다. 한상 배열은 중앙의 케이스드 등에 의한 직선 또는 곡선에 의한 한상 부분을 설치해서 이 안에 금전동 놓기나 포장대 등을 놓는 형식이죠. 그래서 보통 이 한상 배열형은 수혜점이나 미nie품 이런 것도 이게 많이 사용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직선 배열형은 통로가 직선이지만 객의 흐름이 어떻게 돼요? 직선이니까 객의 흐름은 빠르죠. 느린 것이 아니다. 그래서 빠르게 됩니다. 봐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에 굴절 배열형은 쇼케이스 배치와 객의 동선이나 굴절 곡선으로 구성된 것이 굴절 배형이죠. 그래서 이제 굴절 배형은 보통 저런 거 모자점 같은데, 아니면 양품점, 아니면 문방구 이런데, 안경점 이런데 보통 굴절 배형이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4번에 복합형은 부인복지점이나 피혁제부 서점 등에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봐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그 직선 배열형에 대한 설명해놨죠. 그래서 배열형은 객의 흐름이 빠르고 대량 판매 가능하죠. 그래서 이거는 대량 판매 가능하니까 빨리빨리 많이 파는데, 직선 배열은 서점 같은데, 서점이나 아니면 저런데 의복점 이런데, 아니면 정기점 같은데, 아니면 친구점 이런데 보통 직선 배열형으로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남은 문제는 뒤에 백화점하고 상점에 남는 문제는
나중에 백화점하고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